네,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주말 다들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대한민국이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워낙 사고가 그쪽으로 제가 쏠려 있어서 그런지 뭔가 듣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기도 하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부분에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심정으로 좋은 부분을 발견하는 능력을 좀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사실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치적인 어떤 분열 조장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좌우를 떠나서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특징을 고려해보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점점 사라질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또 경제사를 공부해보면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뉘어지는 기준을 생각할 때, 선진국은 영어로 개발이 이미 된 국가이고,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은 계속 성장하는, 개발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두 나라의 차이는 경제 수준과 금융시장 성숙도나 인프라, 어떤 안정성, 여러 가지를 보는데, 기업들이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개발도상국입니다.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되지만 1인당 GDP 수준이나 법 규제, 체계, 성숙도, 교육, 보건, 사회, 인프라 수준들을 볼 때는 매우 발전된 선진국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선진국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노동법이 고용주보다는 노동자들의 이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기업 성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익이 나야 투자를 할 수 있고, 소속된 직원들을 챙기면서 계속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또 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경쟁력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커지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복지나 R&D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재 뭔가 프랑스가 재정부채로 망해가는 이유가 여기에 굉장히 우리나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가보면 프랑스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법인세나 사회보장세 같은 부담이 굉장히 크고, 관료주의가 너무 성행하고 있어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창업이나 사업 확장을 하려면 뭘 처리해야 하는 허가 인증 보고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리하면 프랑스 같은 기업은 국가의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하고, 규제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좋은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노동법이 매우 강력해서 해고 절차가 까다롭고 법정 분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노조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구조를 보면은 국가에서 돈을 벌어오는 생산성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약해지고, 사회보장제도가 써야 하는 돈이 많아지니까 국가 자체에서 빚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IMF에서 높은 부채를 리스크로 지적하면서 재정 긴축을 요청을 하기도 했죠. 일단 굉장히 다행히도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GDP 대비 48% 정도로 괜찮은 상황이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앞으로 IMF 추정에 따르면 GDP 대비 올해 부채가 54.5%까지 상승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정을 써야 하는 상황이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 비율이 더 많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정부의 노동법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생각은, 그 법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관점만 보면 민간 투자에서 법정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투자가 감소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 일단 법인세가 24에서 25%로 1%가 올랐습니다.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을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소액주주로서 굉장히 반길 만한 정책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 색깔은 기업들을 많이 규제하는 것은, 긴 시계열로 보면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만드는데 촉진시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내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사실 대외적으로 봐도, 옆나라 중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취급하는 제조업체들을 엄청난 저가 덤핑으로 이제 제품 치킨 게임에 들어가서 죽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으로 격차를 벌여놓은 자동차나 반도체, 철강이나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이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들도 거의 다 따라잡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앞으로 기업 이익을 급감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모로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저성장 국면으로 가속화시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외적으로 이벤트들은 뭐 항상 조선시대 때부터 겪어오고 극복해왔던 대한민국이라서 어떻게든 문제를 잘 타개해 나갈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거니까 다 같이 잘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풀린 돈들의 최종 안착지는 대부분 근로자들의 임금, 생산성이 없는 빚 갚는 데 들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지만 내수로 돈이 돌지 않는 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은 파산을 하고 폐업을 하게 하고, 기업들도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구조조정으로 상쇄시키고 있고, 이번 한국은행에서도 부동산 집값을 금리 정책으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죠. 결국 정부에서는 사실 재정정책을 쓰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국가 부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던 포퓰리즘에 쩔어 있어서 뭔가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낼 거니까 모든 나라가 면죄부를 갖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 훗날에 개인적인 생각은 에너지나 식량 자급자족이 되는 국가들 위주로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을 것 같고, 그쪽으로 모든 것들이 쏠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실 북한이랑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성장을 지속하기에는 현재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이 계속 고생을 하면서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그 기간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뾰족한 수가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냥 매크로 측면에서 한국이 제2의 전성기를 맞기를 좀 기원할 뿐입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